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현대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굉장히 심오하죠?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가 있어야 고기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걸 모르고 자꾸 갈대를 마구 파괴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 출제된 부분에서는 이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다락방에서 이제 어머니가 숨겨둔 지독의 곡식을 탐지하는 그런 서술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심리 변화도 이제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서 이제 긴장감, 그다음 놀라움의 심리 변화 과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심리 변화 과정을 통해서 주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감상을 해볼게요.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여러분 다락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다락은 항상 친근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에요. 누각 이런 말 많이 하죠. 고전에서 다락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락방.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대요. 이 은밀한 굉장히 비밀스러운 아주 내밀하고 아주 드러나지 아니하는 어머니만 알고 있는 그런 움직임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소재를, 그렇죠? 어떤 이유나 구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소재를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 돼 있고요. 그러나 나는 자 1인칭 소설자가 나왔죠. 곧 그것을 자 그것이 뭐죠? 바로 어머니의 이 내밀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소재예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은 지도관의 곡식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해답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심코 지독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발견한 거라는 거죠. 지독이라는 건요 종이 지자죠. 독 항아리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삶아서 만든 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렇죠. 옹기로 해야 될 걸 종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 제치는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 굉장히 그 긴장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때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경악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해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장면이고요. 충격과 놀라움, 그렇죠? 기겁한 거죠. 당황스러웠다. 뭐 이러한 인물의 정서가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쳤어요. 두려움이나 놀라움, 공포 이럴 때 우리 스릴러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소스라친 장면 나오죠. 움직여서 어때요?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동의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문 쪽으로 이동해서 기어 나갔습니다. 걸어가지도 못하고 기어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지리는 겁이 나서 하는 행동을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렇죠? 드러내준 거고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불이 깔려있는 방은 조용했고 텐마루에는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옹알이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들이 주로 입속말처럼 자꾸 소리를 내는 짓이라고 합니다. 이게 놀소리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인물이 누가 나온 거야? 나라는 인물, 어머니라는 인물, 그 다음에 아우라는 인물, 이 세 명의 인물이 주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요. 자, 그러면서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기일전했다라는 말을 제가 쓴 건데요.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이제 들어간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그 지독 안에는 간역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자리, 언저리, 그렇죠? 까지 넘쳐 내릴 것 같은 그렇죠? 곡식이 가득 찬 거죠. 곡식 하얀 맵쌀이 이제 지독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형제가 그것은 바로 뭐냐? 도정이라는 거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미라고 하거든요. 정미소라고 있죠. 정미소가 바로 이 도정하는 곳이에요. 마친 하얀 맵쌀, 그죠? 맵에서 나온 찰기가 적은 쌀을 이제 맵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독엔 또 보리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맵쌀과 보리쌀이 있는 지독이 연달아 있는 거죠. 채워놓은 곡식에는 풍기는 이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어때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치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면밀하게 보관된 쌀의 의미를 탐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내가 해봤어요. 어머님이 그 면밀하게, 아주 그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쌀을 보관했다는 겁니다. 지도관에다가 그 의미를 형제가 지금 탐색하는 겁니다. 서술자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심리 변화는 어떠냐? 이 충동, 그리고 공포와 긴장감, 또 우두망차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참담함을 느끼는 이러한 심리 변화가 뚜렷합니다. 아셨죠? 예. 문득 지독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죠? 예, 자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왜? 평두가 되게, 평두라는 건요, 그 곡식을 이게 될 때 평미래로 밀어서는 이게 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만드는 도구가 평미래예요. 그러니까 평말, 평두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등으로 꼭꼭 다져 놓은 곡식, 그렇죠? 예, 그래서 사례 위에 그 도구죠. 다섯 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도 선명한 손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 선명한 손도장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결국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신호죠. 그리고 누군가 건드렸다면 드러나죠. 이곳을 넘봤다라는 것이. 그렇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이 의지, 강력한 의지가 바로 선명한 손도장이고요. 예, 어머니의 경계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곡식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단 한 톨의 쌀도 손실이 없게 하려는 어머니의 이 섬찟한 의지라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어머니의 강력한 경계심이 담긴 그런 표현이에요. 다식판, 여러분 다식판 아시죠? 다식은 이제 과자인데요. 이 과자를 받아내는 틀입니다. 그래서 요형이라는 건 오목한 모양이죠. 요철할 때 요자요. 오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판 아시죠? 식판 보시면은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 파놓은 음각, 그렇죠? 오목 새김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는 부각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 무늬처럼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이 마치 요형 모양으로 자국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섬찟한 긴장을 느꼈다 이거죠. 그렇죠? 섬뜩한 소름이 무섭고 끔찍한 긴장을 느낀 겁니다. 그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장군의 견장과도 같은 것이다. 견장은 어떤 그 군대 제복의 어깨에 붙이는 그 직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이거든요. 그만큼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기 위한 그러한 경계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이 손도장이. 내가 만일 그 쌀떡 속을 해적여 놓게 되면, 가정을 한 거죠. 어머니는 아마 당장 다른 사람의 범접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이 꼼꼼한 경계심, 이 꼼꼼하다는 건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주도 면밀한 이 경계심, 그렇죠? 경각심이죠. 그 손자국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렇죠? 쌀 위에 손자국을 남겨서 건들면 그 표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누군가 쌀을 만졌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증표를 남긴 겁니다. 어머니는 심란해질 때, 자, 심란이라는 건 어떨 때요? 걱정이 되고 뒤숭숭하고 어수선할 때, 마음이 불안정할 때,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 그렇죠? 이 찢어지는 가난이라는 건요,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한 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나뭇잎을 뜯어 먹었는데 그로 인한 어때요? 학문 질환이 생기다가 보니까 또 다른 나무 껍질까지 먹어야 했던 이러한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 바로 만들어진 말이 찢어지는 가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심한 가난을 의미한다.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삼순구식이라는 한자성어 있죠. 우리 흥부전 보면은 서발막대 거칠 것 없다라는 속담과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어휘를 좀 더 익히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목도라는 건요, 목격입니다. 목격. 쉽게 말해서 그 목격을 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보곤 했을 것이다. 이 추측하는 거죠. 1인칭 서술자의 한계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이 어린 아이, 나의 추측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쫓고 몰래 아주 은밀하게, 그렇죠? 지독의 곡식을 채워왔을 것이었다.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그 은밀한 움직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이게 바로 우두망찰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멍하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이렇게 다락 위에다 채워두고도 왜 우리 세 식구는 속절없이 아무 대책 없이 배를 줄여왔던 것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놓고 있는 함정의 모순. 자, 이 함정의 모순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계략, 깸수, 구덩이, 올가미라는 뜻이 바로 함정인데 이 모순을 어떻게 사겨내야 할지, 어떻게 참고 이해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용해야 할지 전혀 궁리가 닿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그죠? 깊이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정작 모은 곡식을 숨겨서 가족이 굶주리게 했죠. 그래서 1인칭 어린 소년의 동심 어린 시선이 잘 드러나 있고 서술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고요. 증오와 원망, 지시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서술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상하는 그러한 그 글이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른이 된 그 서술자가 어린 아이의 였었던 그런 화자의 시점으로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단 한 톨의 손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어머니의 섬찟한 의지, 그렇죠? 손자국이에요.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그죠? 참혹하다. 비참하고 그런 끔찍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어머님을. 곡식들이 지독 간역으로 넘쳐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손자국으로 채워지는 곡식을 가늠해 왔을까? 헤아려 보고 대중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죠?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너무나 극도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렇죠? 어머니 스스로 그 쌀을 만지면서, 그렇죠? 스스로 이 위안을 삼은 겁니다.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무하는, 그렇죠? 그 어머니 나름대로 이제 가난을 정신적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구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호구지책. 가난한 상황에서 겨우 먹고 살아갈 방책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 너무 가난하거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항아리,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랑 그나마 쌀이 있는 거를 보는 거랑 차이점이 어떨까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어머니의 생각은 그나마 이 쌀을 갖고 있다라는 그 위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기보다는 있지만 먹지 않고 이 쌀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삶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둔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곡식이죠. 그렇죠?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만의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 이제 아우가 나오네요. 다급한 말소리가 들렸다. 다급하다. 굉장히 급한데요. 어머니가 이 허용하지 않은 공간에 출입한 것을 들킬까 지금 염려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이 형제가 희야라고 이제 엄마 온다. 이 희야라는 것은 이제 형의 호칭입니다. 이름이에요.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다락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된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쌀밥을 해줬다. 정말 의외네요. 그래서 뜻밖의 태도를 지금 드러내는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과연 그 어떨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어머니의 이 돌변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락방의 문을 개방하는 일입니다. 이제 항상 폐쇄적으로 자물쇠를 채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문을 개방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거죠. 그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 뒤 설사의 부대에 끼느라고 밤잠을 설쳐했던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어때요? 다락방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다락에 대해서는 그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그렇죠? 채워두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그렇죠? 채워둔다는 수칙 뭡니까? 꼼꼼한 어머니의 경계심이었죠. 그렇죠? 각별한 경계심이었죠. 이걸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었죠. 한동안 지난 데야 그것을 발견했던 우리는, 자, 형제입니다. 형제. 채워진 다락에서 대해서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그러니까 다락을 어떻습니까? 폐쇄하고 잠가놨다는 거에 가졌던 그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한 호기심이 오냐? 다락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을
왜 하필 개방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몰입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 이제 열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채우지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겠죠. 혹시라도 어머님이 잊으셨나,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는 코대답만 할 뿐. 코대답이라는 것은 건성으로, 건성 무관심한 거예요. 이제는 화들짝 놀라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의 각별한 경계심이 사라진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 세 번째 페이지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 출입을 중지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러운 그 발자국 소리도 없었고 우리들 몰래 뭐라 하시던 숨소리도 그 뒤로는 들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완전히 어머님의 태도가 돌변했네요. 그렇죠? 예, 36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는 둥, 청소를 해야겠다는 둥, 혼자서리로 다락 출입에 고초를 늘어놓곤 했어요. 그렇죠?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말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적인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반감시킨 겁니다. 그렇죠? 한참 신비감이 있어야 될 그 다락이 어머니가 완전히 일상화 시켜버려서 결국은 반감이 된 거고요. 그 단서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러한 일상적인 언어들이 바로 신비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마리가 됐을지 모른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렇다 해도 다락에 대해 원천적인 근본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이 호기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호기심의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다락문을 개방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왜 다락문을 닫았을까가 아니라 이제 왜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 라는 거죠. 그 다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죠. 아우와 나 사이의 은연중에 그죠? 예, 요거 빠졌네요. 그런데 다락문에 개방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의 것이 된 거죠. 그죠? 결국 모두의 것이 된 거죠. 아우와 나 사이의 은연중에 암암리에 그죠? 남들이 모르진 가운데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우와 나 사이에 형제 사이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애가 깊나 보네요. 그렇죠? 심지어 측간, 변소를 가는 일조차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 그만큼 이 둘은 찰떡처럼 붙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아우의 뜻밖의 행동이 이제 놀라운 겁니다. 뜻밖이라는 건 뭔가 찰떡같이 붙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분리되는 순간이 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우리는 한 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았어요.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제 놀러 가려고 큰 길을 나섰는데 무심코 고삿길. 고삿길은 이제 시골 마을의 아주 조그만 골목길을 고삿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 아우는 걸음을 딱 멈췄어요. 그래서 형을 부릅니다. 집 비워두고 우리 둘 나가면 안 된다. 아우의 반란은 아우의 반란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기존의 일정한 간섭에 반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기를 들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의외였다. 그렇죠? 예, 형이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에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우의 반란은 결국 뭐 행동 통일이 되어 왔던 이 관행을 나가 깨트리려 한 일에 대한 아우의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아우가 혼자서도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습니까? 항상 찰떡궁합처럼 붙어 다녔다가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집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우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각이라면 종일토록 줄곧 집을 비워두고 쏘다녔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그립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편했다 이거죠. 니는 가기 싫어졌나? 아니다, 가고 싶다. 그런데 왜 앙탈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런 거죠. 희한한 다락문이 열려 있는 거 모르나? 그렇죠? 누가 들어와서 다락문 열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사투리가 나왔네요. 사투리 효과 아시죠, 여러분? 현장감, 생생함, 사실감 이러한 효과를 줍니다. 이제는 어머니 대신 곡식을 지키려는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어머니 대신 아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찡했어요. 왜? 얼떨떨하죠.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길로 진출해야 했던 속셈을 바꿔야 했다.
그러니까 속뜻, 그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다락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놓는다면 우리들 나들이 외출에 꺼림직한, 그죠? 불편함을 지워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능력으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어머니가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함부로 잠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이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갖고 외치는지 알 수 없어서 난감하죠. 어머님이 안 갖고 나갔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럼 잠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것이 난감했다. 즉 감당하기 어려웠고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면 초가에 걸려든 거죠. 그렇죠? 한자성어로 나는 공연히 아우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렇죠? 날카로운 말투로 공격하듯이. 그럼 웃잘래? 네 혼자서 집 지키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쏘아붙이는 형의 모습이에요. 아우는 아무런 갈등도 보이잖아요. 태도가 아주 급변했죠. 갈등하지도 않는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고개만 끄덕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좀처럼 내뱉은 적이 없었던 이 한마디를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덧붙였다는 거예요. 희야 혼자 갔다 오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아우의 대견함,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는 표현이잖아요. 낯설었다는 거야, 그 표현이. 왜냐하면 항상 두 사람이 짝처럼 붙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혼자 갔다 와라, 이 혼자의 의미는 결국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대사가 바로 뭐다? 낯설었어요. 형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굉장한 기막힌 그러한 상황에 대하게 된 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도 다락을 지켰다는 이 아우의 언행이 정말 뜻밖의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고요. 혼자서 집을 지켰다는 이 결심을 한 이 아우의 언행은 형과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아니라 했던 아우의 이전 행동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태도 돌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봤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 현대 소설이가 굉장히 장편 소설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1989년도에 발표됐고요. 성장 소설입니다. 자, 주제는 가난 속에 살아온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 과정이 있고요. 회상적이면서 자전적인 성격, 또 체험적이고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순행적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제된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자, 설상 특징입니다. 화자는 어느 날 받은 편지에 동봉된 고향 사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과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역순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어린 시절 가난한 현실로 인한 육체적 허기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품을 팔며 극도로 가난함을 시키려는 자식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 데서 정신적 허기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화자가 어린 시절 겪은 이러한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락방에서의 지독을 발견한 사건인 거예요. 그날 밤 이후 달라진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이들은 다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가난으로 인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길러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점에서 거미다락이 얽힌 사건은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암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회상을 통해서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 전달이고요. 작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고 해방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궁핍한 시골 작은 마을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또 어린 형제의 성장기의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요. 이들 형제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의 험난한 고통과 그 변화의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 이 고단한 삶의 어머니, 또 배고픔과 외면에 익숙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또 화자와 그의 동생이 슬픔도 숨죽여야 했던 그 가난과 함께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당시 가난과 아픔만은 이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픔도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된다는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김조영이랑 작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객주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5페이지 오답 피하기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답 피하기에 가시면요. 설상 특징에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 안 나옵니다. 그래서는 반복되는 사건도 나오지 않아요. 장면의 빈번한 전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동시에 발생한 사건 병치 이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함정의 못은 이거 중요하죠. 함정의 못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정리를 하세요. 처음에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정작 모은 곡식을 숨겨 가족이 굶주리게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존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숨겨서 굶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이 없었음에도 어머니가 다락을 수중에 여겼다, 이건 아니죠. 또 다락에 채워놓은 자물쇠가 도난의 위험을 근본, 이것도 아니고요. 쌀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것도 아니죠. 네, 곡식을 온전히 보관하기에 지도를 이용했지만 곡식이 누린내를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보기에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그날 밤을 전후로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 전개 양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죠? 그래서 작품에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나왔죠. 이전, 그날 밤, 이후. 그날 밤의 이전이냐, 그 이후냐.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A에서 다락에 품었던 나의 원천적인 호기심이 B에서 모두 희석됐다, 아니죠.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들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머니 꼼꼼한 경계심이 B에서 느슨해졌다. 그렇죠. 이건 맞는 겁니다. 또 3번. A에서 다락에 곡식이 됐던 애착이 B에서는 나와 아우로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또 4번에 A에서 어머니만 짊어졌던 다락에 대한 책임감이 어때요? 두 아우에게도 부여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놀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자, 5번째. A에서 몰래 다락방에 출입했던 어머니가 B에서 나와 아우가 바라보는 앞에서 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예, 그게 옛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 그날 밤 이후의 내용과 이전의 내용을 대립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소 낯설고 보기 힘든 그런 작품이 나오더라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실력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 반드시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 이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